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탑 자산관리의 김경화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이 수많은 보험 상품을 적재적소에 잘 추천해드리는 선물 같은 보험 전문가 김경아입니다. 네, 최근 고령화로 인해 유병장수 시대로 진입하면서 이에 발맞춰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곤 하는데요. 노후 대비를 위해서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할지, 그리고 보험이 만기가 됐을 때 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유병장수 시대에 꼭 준비해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유병장수 시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100세 시대라고. 100세 시대라서 장수한다고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장수하는 그 기간이 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유병장수 시대에 과연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죠. 시청자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병장수 시대야. 그럼 내가 연금도 준비해야 되고 뭐 보장성 보험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일지 오늘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실 겁니다. 먼저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이라고 제가 표를 딱 만들어 봤는데 과연 건강 수명은 무엇이고 기대 수명은 무엇일까요? 건강 수명은 말 그대로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대 수명은 우리가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를 통계청에서 자료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그럼 건강 수명, 요 보라색 그래프가 건강 수명이고요. 10년 후의 건강 수명은 71세에서 73세까지 늘어나긴 했어요. 처음에 조사할 때보다 10년 후에 건강 수명이 늘어나긴 했는데 과연 기대 수명과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기대 수명 같은 경우는요. 여자는 84세이고요. 남자는 78세. 평균이 81세예요. 남녀 평균 기대 수명이. 하지만 건강 수명은 몇 세로 나와 있나요? 73세. 그러면 8년 이상의 긴 기간을 우리는 아프면서 버텨야 돼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병원에만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서 건강하게는 아니더라도 다시 살려서 집으로 회복시켜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 어머님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 보험 전문가이기 때문에 치매 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딸이니까 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이게 지금 살짝 사적인 얘기긴 한데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치매는 안 걸릴 거다. 치매 걸리면 그냥 나는 죽을 거야. 나 살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거 다들 아시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자식한테 넘겨주시는 건데 자식도 절대로 어머님 그냥 보내드리지는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끝까지 가족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무서운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고령자분들은 무슨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실까요?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건강 문제가 첫 번째예요. 월등히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건강도 나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이처럼 비극적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건강 문제의 가장 심각한 이 부분을 과연 이 60세 이상 노령자분들은 어떤 질병을 가장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고령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첫 번째가 치매예요. 왜 치매일 수밖에 없을까요? 암은 걸리면은 수술을 하든 입원을 하든 뭔가 단기적으로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되면 사망을 하시겠죠. 하지만 치매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치매는 환자와는 별개로 가족분들이 너무나 힘든 질병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고령자분들도 다 그거를 인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질병을 치매라고 1번으로 꼽는 거예요. 치매. 그 다음에는 심혈관 질환. 그 다음이 암이에요. 우리는 가장 무서운 질병 하면은 제일 먼저 1번 암을 떠올려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치매가 가장 무서운 질병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에서 주로 되게 막 힘든 가정 아니면 시한부 이런 거 나오면 거의 백혈병 아니면 암 환자였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드라마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치매 환자로 그 가정의 불행을 표현하는 방법이 치매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치매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게 하는, 하지만 고칠 수도 없는, 사망할 때까지 누군가가 꼭 책임을 져줘야 되는 이런 무서운 질병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치매 환자 추이가 과연 이렇게 치매가 무서워, 치매는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 과연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것도 표를 보면, 통계청 자료의 표를 보면 너무나 확연히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 막대 그래프는 1000만 명 단위고요. 10만 명 단위긴 한데 예전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이 아니고 10명 중 1명이 아니고 2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는 10명 중 1명도 뛰어넘은 거예요. 이제는 10명 중 1명이 아니고 10명 중 2명 이상이 치매 환자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60세 이상 노인 환자들 중에. 이거는 과거의 자료를 통계로 낸 거고요. 이거는 미래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고 늘어나는 노인 환자 중에 과연 치매에 걸리는 환자들은 얼마나 될까? 요게 지금 25년 기준이거든요. 요거는 25년에는 1000만 명당 107명 치매 환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일 것이다. 그런데 40년 그럼 가까운 데를 볼까요? 30년, 5년 후. 5년 한번 볼까요? 5년. 5년은 12만 명 중에 136만 명이 치매 환자로 늘어나고 있죠. 점점 치매 환자는 노인 환자도 급격하게 늘어나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노인 환자도 급격하게 늘어나지만 이거와 비례해서 치매 환자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도 많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요. 음. 요거는 조금 무거운 얘기를 지금 잠깐 할 거예요. 뉴스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 뉴스 자료들이 있어 가지고 쪼끔 더 심각하게 보시라고, 심각하게 조금 더 대비를 하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가 이 자료를 좀 띄웠는데 다 뉴스의 자료에 나온 거예요. 15년 돌본 치매 아버지 사례 후 극단적 선택. 이게 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내 현실로 닥치면 얼마나 힘들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요. 함께 묻어달라 50대 아들의 간병살인. 이 간병살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무섭죠. 하지만 이 간병살인이라는 이 단어가 한 2-3년 전부터 굉장히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치매 부친 간병 아들 모두 숨진 채 발견. 둘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고요. 치매 시어머니 간병하다가 며느리 저수지에 투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이렇게 막 햇빛 쨍쨍하고 더운 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으신데요. 오늘 같은 날 더 생각을 해 보세요. 너무 날이 뜨거우니까. 너무 날이 뜨겁고 너무 덥지만 이 일이 다 저 바닥 밑에 수면 아래에 깔려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정 나만 아니면 돼. 이거 아니고요.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어.'라는 현실감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병살인 남의 일이 아니다. 제가 너무 무겁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조금 더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만큼은 가볍게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간병살인 발생 1 년에 173건. 간병살인으로 희생된 환자가 213명. 간병살인 가해자가 159명. 웬만하면 솔직히 뭐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뭐 특별한 살인 아니면은 우리가 하루에 사망하는 인구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사망은 절대 뉴스에 안 나와요. 특별한 사망만 나오죠. 요즘은 교통사고도 굉장히 특별해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도. 그래서 뉴스에 나오죠. 이 간병살인 이런 부분도 사실 간병살인이 일어날 때마다 다 뉴스에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173건이나 일어나는데 우리가 뉴스에서 173번 동안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이게 안 보이게 굉장히 많이 이런 일들이 저 밑에서, 저 수면 밑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부모 부양 책임자가 책임을 누가 해야 되는지 이런 인식도 조사, 인식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노란 막대가 본인 이 가족이 부담을 해야 된다. 부양 가족이 부담을 해야 된다. 부모님은. 그런데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예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모님은 자식이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초록 막대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해결. 초록 막대는 스스로 해결.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본인 스스로가 치매는 걸릴 수 있는데 걸리기만 하면 내 가족들이 너무 고생을 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준비를 좀 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느끼는 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타 사회에서, 나라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게 50% 이상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치매라는 질병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질병이긴 해요. 왜냐하면 한 가정을 파탄시킬 수도 있는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치매에 대한 굉장히 어둡고 힘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둡고 힘든 얘기만이 아니고요.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는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있다가 2부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이에 따라 치매 인구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부모님을 위해서 치매를 대비하는 것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고요. 특히 치매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같이 이 고통을 나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치매를 대비하는 플랜으로 보험을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치매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치매인지. 저는 건망증이 너무 심해요. 이건 치매 아닐까요? 솔직히 좀 나이가 어린 분들은 뭐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30대에도 치매 증상이 발병이 되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만 치매가 발병되는 게 아니고 젊은 나이에도 초록이 치매라고 발생을 많이 하는데요. 우선은 등급별로 한번 치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중등도 이상 질병, 치매, 경도나 중등도. 치매는 세 등급으로 나눠요. 보험회사에서는 크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은 경도 치매, 2등급은 중등도 치매, 3등급은 중증 치매라고 나누는데요. 그중에서 중증 치매가 많을까요? 아니면 경증 치매가 많을까요? 아무래도 경증 치매가 많겠죠. 그래서 경증 치매와 중등도 치매가 보통 67% 이상, 67% 이상이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를 앓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험회사의 혜택은 어디서부터 받는지 이런 것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최경도 치매 가장 낮은, 경도보다도 낮은 1단계. 그다음에 중등도, 중증 치매, 중증 치매. CDR 척도를 0.5부터 해서 CDR 척도 1부터 보험에 적용이 되거든요. 1, 2, 3, 4, 5는 중증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보험 혜택이 바로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는 과연 어디서부터 보장을 받는지, 치매 보험이. 경증부터 받으면 너무 좋겠죠. 아주 약한 단계부터 받아서 케어를 잘 받으면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경증으로 유지되지 않을까요? 케어를 잘 받음으로 인하여. 그러면 치매에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장을 받을지 요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재가급여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설급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요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별현금급여, 이거는 뭐 각 시도지 자체, 시도에서 알아서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집에서 요양을 받는 거거든요. 재가급여 종류가 주야간 보호, 집에서 주야간 보호 받으실 수 있어요. 방문 간호사가 오든지. 방문 요양. 요즘 이거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문 요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단기 보호, 복지 연구. 이렇게 이 모든 것들 중에, 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경증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 CDR 척도 1등급만 받으셨어요. 그러면 복지 연구 하나만 사도 생활비처럼 내가 한 70만 원씩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요. 재가급여 생활비라고 해서 집에서 재가급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문 간호사나 방문 목욕이나 복지용품을 하나라도 구입을 하시면 매달 생활비처럼 정말 연금처럼 70만 원씩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한 5년 전, 6년 전에 가입하신 치매보험 혹시 가지고 계시면 증권을 열어보세요. 내가 과연 경증 단계에서 집에서 이렇게 뭔가 보호를 받으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마 내용을 보면 받으실 수 있는 게 없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1등급만 돼도
경증만 돼도 생활비를 매달 7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런 재가급여 혜택이 있거든요. 90세 만기나 95세 만기 이렇게 만기 기준으로 보험료가 살짝 차이는 있는데 남자 기준 50세가 가입을 하시면 5만 원에서 여자는 7만 원. 이게 여자가 조금 더 치매 보험은 비싸요. 아, 왜 그럴까요? 여자는 오래 살아요. 아까 제가 연령 말씀드렸죠? 기대 수명. 기대 수명에서도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보통 한 5, 6년 정도 이상 더 오래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자가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매달 7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을 보험료는 7만 원에서 9만 원대, 95세까지는 9만 원에서 12만 원대. 우리가 연금을 가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유병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연금일까요? 치매보험일까요? 연금도 많이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시면 좋으시겠지만 연금을 70만 원 받으시려면 아마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월 보험료로 100만 원 이상씩 납입을 하셔야 70만 원씩 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망하실 때까지. 그다음에 이렇게 재가급여금 받다가 조금 더 악화가 되면 시설로 입소를 하시겠죠. 시설로 입소를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있는데 한 달에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 정도. 이것도 요양 공동시설하고 노인 요양시설하고 좀 달라요. 노인 요양시설은 10명 이상 조금 큰 건물을 갖춘 데고 노인 공동생활 요거는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입소 정원이 10명 이하. 이렇게 노인 요양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한 40만 원 정도 되시고요. 요양시설에서 입소하시면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 정도 돼요. 나라에서 큰 돈을 부담을 해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고 있지만 본인 부담금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 부담만큼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놔야지 조금 더 치매 환자가 발생할 때 생활이 편안하지 않을까, 자녀도 편안하지 않을까, 가정이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재가도 되고 시설도 되는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재가도 되고 시설도 되는 재가에서 70만 원 집에서 시설에서 70만 원 이렇게 재가도 되고 시설도 된다는 이런 매달 생활비처럼 연금처럼 7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 가서 시설에 입소를 하든 아니면 집에서 어떤 보호를 받든지 간에 매달 생활비가 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아마 치매가 걸리셔도 우리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내가 매달 어느 정도의 그 금전적인 이런 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병장수 시대에 꼭 준비하셔야 할 거. 연금도 좋지만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치매보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고령화 사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험, 치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국가제도와 잘 연결되어 있는 이런 재가급여, 시설급여 보험으로 미리미리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도움 말씀 주신 김경화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2부 도와주실 전문가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 김경화 전문가와 K탑 자산관리의 김경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재미없고 지루한 공부 하기 싫으시죠? 대신 공부해서 쏙쏙 알 수 있게
쉬운 것만 전해드리는 김경아. 오늘도 쉽게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이 어려운 지식을 어떻게 쉽게 떠먹여 주실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2부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나만의 전략, 보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세금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또 열심히 낸 보험금을 수령할 때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처럼 평상시에 잘 몰랐던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 A부터 Z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먼저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징수하는 수입이죠. 이 세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늘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세금 안 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한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선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자세하게 우리가 오늘 세금 공부를 할 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느낌만 보시면 되는데요. 느낌이 파란 색깔도 파란 색깔로, 빨간 색깔도 빨간 색깔로 변화가 오는데 이게 늘어나는 걸로 보이세요? 줄어드는 걸로 보이세요? 어쨌든 이게 줄어드는 중인데요. 문제는 이 중에서 어떤 항목이 어떻게 줄어드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나라 살림을 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도 나라에서 보호를 받고 우리 국가를 지탱하는 이유는 세금이 많이 있어야 정부에서 이 세금으로 살림을 잘해서 우리를 또 보살펴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추이는 뭐냐면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결국은 조금 위험하네, 세금을 조금 늘려야 되겠네,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첫 번째 환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수를 좀 살펴보니까요. 2022년에 총 70조 원이었는데 다음 해죠. 2023년에는 총 54.2조 원으로 줄어들었네요. 뭐 개개인에게는 좀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좀 국가를 운영하는 살림살이가 줄어드는 거니까 좀 마냥 좋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보유 중인 그리고 내 소득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소득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뭐 물론 줄면은 뭐 나는 좋다, 걱정이다 이러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내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늘 필수담보를 준비를 하면서 유리지갑, 세금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주민번호로 소득활동을 하고 지출활동하는 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여를 얼마를 받으면 요거 받는 사람은 몇 %를 세금을 내라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요. 표를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소득세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작은 구간은 1년에 1,4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6% 소득세율 구간이고요. 그 다음부터 보면은 1,400에서 5천만 원, 그 다음에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그리고 3억 초과 5억, 5억에서 10억, 10억 초과 이렇게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예전과 달라진 점들은 고소득자에게 매기는 소득세율이 점점 신설된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뭉퉁그려서 냈다면 지금은 3억 이상, 5억 이상, 10억 이상 이렇게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정확하게 많이 거두려고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3억 원 미만이 이제 인구 수로 보자면 거기가 사람은 가장 많을 건데요. 세금을 걷는 금액으로 보자면 고소득이신 분들이 세금을 어쨌든 많이 내니까 이게 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많이 벌면 세금이 조금 덜 버시면은 예를 들어 15%인데 내가 많이 번다 그러면은 45% 주민세 포함하면 뭐 거진 10억 벌어서 5억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국가 재정을 살림을 살기 위해서는 소득 재배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 한 50% 내고 그다음에 조금 힘드신 분들한테 나누어서 쓰는 이런 방향인데 어쨌든
나는 내 문제니까 내가 몇 퍼센트의 세금을 내는지 구간을 한번 잘 확인을 하시고요. 그 구간 내에서 나는 어떤 전략을 펼치셔야 하는지 앞으로 또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소득세율표 살펴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 버는데 얼만큼이 세금으로 나간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저도 좀 희망사항이긴 한데 좀 언젠가는 세율이 45%가 되는 네, 고소득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이 소득세율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우리 소득의 종류도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소득의 종류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조만간 10억 이상 버셔가지고 세금 많이 내시길 제가 바라고요. 우리나라에 소득세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내 손 안에 다 모든 정보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이렇게 혹은 소득의 종류 이런 것들을 검색만 하면 쫙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를 뭐 일일이 다 공부할 거는 아닌데요. 어쨌든 이게 무슨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소득으로 잡히는 순간 세금이 지방세, 교육세, 뭐 주민세 여러 가지 명분으로 다 세금을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져나갈 수 없이 소득의 종류를 국가에서 다 열거를 하고 있고 그 소득에 따라서 얘는 분리해서 과세를 할 것이냐 합산해서 과세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만 남아있지 어쨌든 내 통장,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돈들은 다 꼬리표를 달아서 소득은 이거 다 정리가 되어 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소득의 종류를 한번 제가 이렇게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근로소득 뭐 이외에도 예금이나 채권,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전부 다 내 소득이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소득이 생기면 뭐 세금은 필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가 또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일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딱 정해 놨는데 또 세금을 걷지 않는 부분, 비과세 소득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귀찮고 어려워서 관심 없고 그냥 뗄 때면 떼가라, 세금 낸다 이러시면 점점 세금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과세가 어떤 건지 알고 비과세 되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면은 내가 예를 들어 1년에 뭐 1억을 버는데 공제 받을 거 다 받고 실제로 내 실질 수입이 6천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은 이 6천만 원이 전체 다 국가에서 아는 투명한 지갑에다 넣어 놓으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6천만 원 중에 비과세, 나라에서 모르는 거, 관심 없는 거 이런 조건을 잘 따지셔가지고 6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이라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이런 상태가 좋으실까요? 물론 후자죠. 그래서 공부를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건데요. 비과세 소득이라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하나도 받지 않겠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 소득의 전체 100%를 다 이렇게 비과세 소득으로 가져갈 수 없죠. 힘들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 비과세의 자격 요건을 잘 갖추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 중에 몇 퍼센트는 그래도 비과세 저축에다가 따로 떼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비과세의 조건을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어떤 금융 상품을 선택하시기를 정말 강추드립니다. 자, 보험 중에서도 이게 납부 후 만기가 됐을 때 좀 금액을 돌려받는 저축성 보험이 이 비과세에 포함된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뭐 저희가 회사를 다니거나 또는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보시면 뭐 근로소득에서 뭐 비과세 항목이 있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식대나 뭐 차량 유지비 등등 이런 것들은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외에도 우리가 평소에 챙겨야 할 과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항목으로 제가 11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선 뭐 할 수 있는 게 내가 예를 들어 소득세를 35%를 내야 되는데 조금만 챙기면 20%대 구간으로 떨어질 수 있다. 요런 거 구간을 아무 생각 없이 100만 원만 줄이면 내가 세율 40% 낼 거를 뭐 30% 아니면 20%
아니면 최하위로 내려오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내가 걸리는 테이블 구간을 한 단계 밑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면 비과세에 해당하는 거를 속히 좀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취업하신 젊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소득공제 할 거 뭐 없나요? 그 경비 처리할 거 뭐 없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소득공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나라에서 우리 국민의 대부분의 노후를 100%다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부 하고요. 그리고 내가 납입을 하는 연금에 대해서 그럼 그 해에 벌지 않은 걸로 봐줄게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연금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노란우산공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류의 연금을 가입하시면 그 가입한 연금에 납부하는 금액은 그 해에 벌어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소득공제연금 이런 거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가지는 요거 이제 캡처를 하시던지 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요 항목에 맞추면 세금을 좀 덜 내거나 안 낼 수 있다. 항목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챙겨야 하는 과세 포인트 중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서 짚어주셨으니까요. 꼭 캡처하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주택 임차금이나 교육비, 대중교통비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 영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면이나 공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소득세율에 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도 역시 표로 제가 준비를 해서요. 그 전에 세율이 어땠고 개정 이후에 세율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보여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고소득자들에게 세율을 점점점 높이는 방향으로 세금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세율이 얼마인지 이거를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세금 정책이 또 향후에도 바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세율이었는데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35%, 39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고소득자도 점점 세분화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더 완화되거나 줄어들지는 않을 거로 보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강화된다면 중간에 있는 테이블이 39%가 40%로 더 올라가거나 혹은 지금 10억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이 좀 더 높아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 종합소득세율의 정책은 세율을 점점 높이고 그다음에 고소득자 구간도 더 확대한다. 이런 방향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세율이 이렇게 바뀌는데 나는 그러면 내 자금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기 위해서는 이 추이를 잘 알고 계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득세율의 변화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또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또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매년 이슈인 부분이 올해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될 것이냐, 동결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보니까 건강보험료 자체는 일단 올해는 좀 동결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와, 건강보험료가 제가 그 최근에 이슈 중에 재작년인가요? 그 은퇴 생활을 하시고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막 데모하러 나오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지금 장기요양보험까지 국가에서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강의 시간에 우리 김경화 전문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가나 시설을 이용하는 아주 낮은 등급에서도 국가에서 보장을 일부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건강보험료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건강보험료율이 7%로 동결이 됐고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0.9182%로 동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 숫자 너무 어려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페이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2024년에 건강보험료 요율, 그 다음에 2024년에 그 장기요양보험료율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정이 돼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전에 내 수입에서 이렇게 그 건강보험료를 내다가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줄거나 아니면 연금으로 국환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건강보험료를 왜 잘 아셔야 하냐면 연금 생활을 하시는 국민연금을 받고
기초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앞에 제가 앞서서 비과세 상품들 소득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세금을 안 내요. 이런 얘기 왜 중요해졌냐면 세금을 안 내는 금융상품은 이 건강보험료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내가 연금을 막 불입을 해서 노후에 연금을 타셔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보험료도 내라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노후에 줄여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금융상품들은 이 상품 자체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비과세 금융상품은 이 건강보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잘 하신다면 지금 납입할 때 비과세 요건 충족 받으시고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건강보험료도 떼지 않는 이런 금융상품을 잘 가지고 계시면 진짜 따봉일 것 같습니다. 자,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은퇴 후에 연금만으로 좀 생활을 해야 되는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하면 상당히 가계경제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도 꼭 참고해서 미래를 미리 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내 건강과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들 보험 가입을 좀 많이 염두에 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장성 보험과는 다르게 저축성 보험으로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때 차익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좀 비과세 요건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부분을 좀 충족해야 하는 걸까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는요, 2017년 4월 1일에 시행령 생긴 것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저축성 보험의 경우 한 달에 150만 원, 그리고 일시납으로 넣을 때는 1억, 이 조건을 맞추시고요. 5년 이상 균등 납입하고 나중에 받으실 때도 10년 이상 유지한 이후에 연금으로 나누어서 받는다. 이런 조건을 맞추시면은 세금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비과세의 변천사라고 보거든요. 맨 처음에는 3년만 유지를 해도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였고요. 그다음에 점점 기간이 늘어나더니 지금은 금액 제한까지 두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이 법이 바뀌는 게 몇 년 주기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3년, 4년 혹은 7년 요 사이에 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착안해야 할 것은요. 지금부터 그 이후에 앞으로 다가올 우리에게 3년, 5년, 10년 뒤에는 이 추이로 봤을 때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될 것처럼 보이십니까? 없어지거나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법은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비과세 어떤 상품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 비과세가 더 강화되더라도 내가 오늘 가입한 이 비과세는 오늘의 법을 적용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비과세가 변천사가 막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가입한 상품은 그 조건을 이제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 명 한 명이 비과세에 해당하는 상품을 잘 가지고 앞으로 잘 가지고 계시면 나의 연세 많이 드셔서 혹은 세금 막 내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상품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추이로 봐서는 빨리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과세 변천사까지 짚어봤는데요. 시대가 변할수록 보험 가입 기간, 유지를 해야 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금액도 좀 이렇게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이 적용이 되기 전에 미리 가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과세 중에서도 그럼 확정 이율 비과세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또 뭐 비교를 해봤죠. 분석을 해보니까 이 상품 정도면은 수익률도 괜찮고 시간이 지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겠구나. 와, 이자 소득세도 안 내고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그런 걸 딱 하나로 그냥 표로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요. 납입 기간 중에는 뭐 5년이나 7년을 낼 동안은 해지 환급금이 한 40~50%밖에 안 되고요. 납입이 딱 끝남과 동시에 내 돈이 보장이 되고 확정이율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과세 요건이 10년 동안 유지를 했을 때 세금을 안 떼는 비과세 구간이 되잖아요. 납입은 5년이나 7년만 납입을 하더라도 잠시 5년이나 3년을 기다려서 10년이 되는 순간 내 수익률은 124%, 122%딱 확정이 되고요. 이 돈은 원금과 붙은 이자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 15.4% 일반과세도 안 하고
건강보험료도 안 떼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돈을 아무한테도 뺏기지 않고 나 혼자 계속 쓸 수 있는 이런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추이에서 지금과 같은 상품을 하나 딱 가지고 계신다면 식구 수대로 모두 한 명씩 다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중에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이런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자, 노후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고물가 고금리 시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과세에 해당되는 상품 가입해 보시고 행복하고 든든한 미래 보장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알쏭달쏭 보험 Q&A,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유병자 실비보험을 3년 전에 가입했는데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없네요.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3년 전에 유병자로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보장은 받지 않으시고 보험료만 올라서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병력이 좀 많이 있으셔서 일반 실비보험은 가입할 수가 없는 조건이셨나 본데요. 유병자 실비보험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열풍을 일으키긴 했었는데 사실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막상 보험을 받으실 게 별로 없으신 거예요. 뭐 MRI 같은 경우도 안 되고 약제비도 안 되고 그리고 1년마다 보험료는 계속 오르면서 3년마다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거든요. 아마 지금 이거 보내주신 분도 3년 돼서 이제 재계약되는 시점이 되신 것 같은데 아마 1년마다 보험료가 상당히 조금 올라가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인 저의 전문가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유병자 상품의 보험료만큼 뭔가 다른 수술비라든지 입원비라든지 진단비라든지 이런 거 조금 더 준비를 하시면 실비를 준비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큰 병에 걸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적에 조금 더 부합할 수 있게 그래서 수술비나 진단비나 이런 쪽으로 조금 보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정말 보험 전문가와 좀 더 상세하게 상담을 좀 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부분 좀 수술비나 입원비 추가 보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1년 후 변액연금 수령 나이가 되는데요. 어떻게 받아야 할지 어렵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연금 수령할 나이가 되어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100점짜리 칭찬 먼저 드릴게요. 연금을 가입하셔서 완납을 다 하시고 드디어 내년이면 연금을 수령하게 되셨네요. 그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 약관을 봐야 하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가까운 데 계시는 이제 보험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같은 분들이 대신 공부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금 수령하는 방법 중에는요. 생명보험회사의 변액연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보증을 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믿으시면 되고요. 연금을 초기에 많이 받으시려면 짧게 보증을 하시면 연금을 초기에 많이 받고요. 100살까지 길게 보증을 받으시면 연금액이 줄어들면서 길게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약관의 내용을 보시고요. 나는 조금 짧은 시기에 초기에 빨리 많이 받고 싶으시면 보증 기간을 짧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게 너무 두렵다 이러시면은 보증 기간을 길게 하셔서 100세 보증을 해달라고 하면은 연금액을 줄어들지만 내 인생을 전체를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또 다른 유형들이 많은데 오늘 그거 다 설명하려면 또다시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스킵해서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연금 받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참고해서 연금 수령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